그런데 자, 밥을 먹을 땐 먹더라도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더라도 일할 땐 해야죠. 국민이 기대하는 건 인수위가 그리고 새 정부가 무엇을 어떤 그림을 내놓을까 여기에 쏠릴 거예요. 어제 인수위원 인선 다 마무리했고 오늘 현판식을 했습니다. 자,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즘 김승 작가만 자, 그럼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화이팅!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현판식만 하고 헤어진 건 아니겠죠? 뭐 회의는 안 했어요, 그러면? 네, 인수위 전체 회의 첫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각각 한 가지씩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일단 보면 개별 부처나 분과에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우리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충돌이 자꾸 일어나요. 아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들만 튀려고 하지 말고 국가 전체 입장을 조율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잘 조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맞는 얘기했네요, 또 진짜.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언론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그럼 개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뭐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질문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인수위원들이 개별적 의견을 언론에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도 이제 다음 정부에서 하는구나. 이제 그거를 막 또 보다 보면 나중에 안 한다고 하면 그거 옛날에 하기로 한 거 폐기한 거 아니냐면서 논란이 많이 커지니까 개별적으로 본인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 안철수 위원장은 본인이나 대변인에게 그 대답을 넘겨주고 개별적인 의견들을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수위가 마치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 이런 의사소통 과정은 언론과 의사소통 과정은 좀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거는요, 김대수 평론가님, 의미가 있는 이 발언이었던 게 우리가 역대 뭐 인수위를 보면서 인수위원장의 발언이 논란됐던 것도 있죠. 뭐 누구라고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각 언론사마다 지금 인수위 취재팀을 다 꾸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 언론사마다 취재 경쟁이 붙다 보면 인수위 위원들한테 다 접근해 취재하고 하다 보면 글쎄 그 와중에 어떤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언론에 단독이라 쓴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그걸 경계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수위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인수위 대변인이 그거 아니고요. 뭐 진화하고 아마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몇 번의 인수위원회 경험에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더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걸 지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상이 있다. 이런 것을 또 언론 입장에서는 뭐 구상이 있다라고만 쓸 수는 없고 거의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관료들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르는 또 이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 이런 게 다 집중돼서 정말 제대로 인수위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정치적 쟁점을 키우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 입장에서는 뭔가를 단독 특정 보도 욕심은 있지만요. 그리고 인수위원들도 자기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을 언론에 흘리고 싶은 뭔가 충동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정제된 입장, 인수위의 정제된 입장을 이 발표를 듣는 게 오히려 국민 혼란을 줄이는 길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유인경 평론가님. 오늘 현판식 했는데 네. 역대 인수위에 비하면 인수위 출범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역대라기보다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인수위원회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16일이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8일이면 딱 반 그러네요. 기간인데다가 놀라운 거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쳐진 것이고 윤석열 후보 캠프 때는 정말 DJ 인사, 뭐 문재인 인사, 뭐 노무현 인사 다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추스려질까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24명 7개 분과위원회에 무사히 됐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주목
주목을 끄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컨셉이라든가 국정 철학 이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분들이 나중에 뭐 내각에 들어간다든가는 꼭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인수위원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물어본 자칭 전문가이신 분들이 문의해본 분들도 많았고 네. 또 이렇게 발표가 나고 보니까 저 사람이 왜 들어갔냐라고 하는 분도 많아서 인수위원회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7개 분과위원회는 뭐 여기 자막에도 다 그래픽이 나오니까 좀 꼼꼼히 봐주실 것 같고 이 정부에 들어서 가장 특별한 분과위원회가 하나 있죠. 코로나 비상특위가 네네.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정 전반에 거쳐서 이제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런 분들도 전문가들 들어갔고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재빨리 24분의 인수위원이 뭉쳐졌는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까 그렇죠. 문제겠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이 이제 인수위원들 인선이 마무리됐는데 그 면면에 보면 뭐 특징이 있다면서요, 허지원 변호사님 뭐예요? 서오남. 네? 서수남 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서울대 50대 남성을 아, 얘기를 서나. 네, 원래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요. 옛날 뭐 MB 정부 때는 고소영이니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성시경이니 이런 그 인수위 그 멤버들 구성원들의 어떤 특징을 따서 언론에서 이렇게 별명처럼 아하. 붙이곤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서오남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네. 그 살펴보면요. 인수위원 24명 명단 특징이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요. 13명입니다.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를 하고 네. 있죠. 그리고 뭐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이 2명씩 다음을 기록을 했고요. 네. 뭐 육군사관학교, 항공대학교 포함해서 다른 대학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 평균 연령이요. 57.6세. 그러니까 50대로 집계가 된 거죠. 네. 최고령이 이제 64살의 박성준 의원이고요. 최연소가 이제 남기태 교수인데 45살입니다. 2030 청년층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 인수위원이 또 비율이 좀 적습니다. 24명 중 약 4명, 약 17%만 여성인데요. 남성으로 쏠렸기 때문에 마지막 남성입니다. 백경란 교수, 또 박순애 교수, 이미자 의원 포함한 4명만 여성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뭘 발표할 때 우리 인수위는 서우남 인수위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언론들이 하다 보니까 특징 붙이다 보니까 서우남이 됐단 말이에요. 뭐 그런 점에서는 언론이 너무 특징을 갖다 붙이려 한다. 예전에 뭐 고소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좀 어떻습니까? 뭔가 특징 짓는다는 게. 이게 어쨌든 언론에서 이름을 붙였던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발생했던 우리 몇 가지 이렇게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에 때는 소망교회라고 하는 특정 교회가 들어간 적도 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성균관대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예, 성균관대가 이렇게 집중되고 또 네. 그때는 또 고시를 받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집중됐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캠프 출신의 코드 인사 이렇게 이제 그래서 캠코더 인사. 했는데 아하. 이제 이런 인수위 분들이 거의 뭐 인수위의 어떤 다수가 또 새 정부에 들어가는데 새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이런 거에서 이제 이런 붙이는데 이 서운함도 있지만 또 영어로도 있습니다. MSG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MB 정부, S는 서울대, 그리고 이제 G는 박근혜 정부. 그래서 MSG라고 하는 이런 또 벨칭도 있는데 어느 벨칭이 더 유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이번 인수위나 이런 과정에서의 특징이 과거 정부의 분들이 다시 재기용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인수위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지자 민주당에서는 아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선이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당선자는 앞서 인수위 구성에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이상 남성의 줄을 이뤘으며 27명 중 여성 비율은 고작 4명입니다. 심지어 2030 청년은 단 한 명도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시작부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간에 MB 아바타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서울대 출신, 평균 연령 57.6세, 또 전체의 88%가 남성인 서우남 인수위입니다.
지금 민주당 비대위 공동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저렇게 이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비판으로 일갈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저런 비판을 어떻게 아프게 받아들일까요? 며칠 전에 밝혔던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 기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수위 구성에서도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보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여튼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 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들 제대로 모시고, 그리고 또 각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이것이 더 우선이고, 그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국민 통합은 저는 그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 발언은 실력, 전문성 위주로 발탁하겠다는 건데,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게 삐딱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물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신다. 지금 인수위의 여성 비율이 낮은 건 그럼 여성들 인사에는 실력이 낮다는 거야? 이렇게 또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비판을 하고자 하면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소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최근 계속 논란이 되는 뭐 할당제니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인수위원 좀 어찌 보면 남녀 성비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동수로 한다거나 뭐 지역도 배분해서 고려를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또 아니 2030 청년 중에도 누구 한 명 인수위원을 갖다 놓는다거나 그게 외부적으로 보기는 훨씬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분야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여러 사회 현상들을 변화하고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실력 있는 인사 순으로 그냥 뽑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인수위원 24명을 가지고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인수위 안에도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청와대 가면 또 청와대 참모진도 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때 가서 비판을 늦지 않다. 지금 인수위원 24명을 보고 아유 이거 뭐 청년도 없고 남녀 비율도 안 맞는다. 이 비판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앞서 인수위원 24명의 이 출신 대학을 보니까 서울대가 13명을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걸 또 한꺼풀 들여다보니까 이 여기과 출신이 많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서울대 법대 출신이 많다고 어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수위의 권영세 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원희룡 기획위원장 그리고 또 인수위원인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그리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과거에 박근혜 인수위하고 이명박 인수위 때 서울대 법대 출신이 더 많았던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인수위 때는 26명 중에 13명이 서울법대 출신이었고 이명박 인수위 때는 전체 32명 중에 15명이었으니까 서울법대 출신이 예나 지금이나 좀 많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서울법대 출신인 권영세 부위원장, 근데 당선인과 윤석열 당선인과 정말 가까운 사이라는데 뭘 보고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허지원 변호사님? 김치찌개도 직접 덜어준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사석에서 호칭도 형님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 43년직입니다. 그래요? 일단 서울대 법대 2년 선후배 사이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 걸음걸이 건들건들 한다고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권영세 부위원장이 그거 집안 내력이다. 어렸을 때 대학생 네. 때부터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래된 그런 어렸을 때 모습을 알고 있는 거니까 네. 오래된 친분을 자랑을 하는 사이인데 두 사람 인연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때 서울대 법대 이제 형사법학회 모임이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이던 어린 권영세 부위원장이 그때 학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걸리 집에서 이렇게 학회 멤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영세 부위원장이 듬직한 신입생 친구가 한 명 있다. 걔 학회 한번
데려오고 싶다 얘기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었던 그래요? 겁니다. 근데 두 사람 공통점이 있었던 게요.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토론하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해져서 관악구 일대를 같이 돌면서 어울렸다고 하고요. 네. 그러다가 권영세 부위원장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80년대 초에 나 이제 공부한다 하고 고시공부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윤 당선인이 형님 이왕 공부할 거면 연세대 도서관 가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세대 가냐 하니까 남의 대학 도서관 왜 가요? 그러니까요. 둘 다 서울대인데 네. 알고 봤더니 권영세 부위원장 댁이 그때 이제 마포에 있었나 봐요. 아하.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같이 연세대까지 가서 공부하자. 같이 공부해 준 거죠. 네. 그랬던 사이이고 그때 이제 멤버가 이제 윤당선인 권 의원 포함해서 이제 이수정 교수 남편이 이은재 변호사도 같이 공부를 했던 멤버라고 해요. 그런 인연 때문에 사석에서는 지금도 윤당선인이 권영세 부위원장을 형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우를 하고요. 권 부위원장도 깍듯이 공석이나 사석에서 윤 당선인을 굉장히 존대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두수 평론가님 기억을 곰곰이 더듬어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그만둔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이끌어준 사람도 권영세 부위원장이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언론들은 권영세 부위원장이 인수위에서 뿐만 아니라 5월 10일 취임하게 되면 청와대 또는 뭔가 빅4, 우리나라 빅4 기관장 뭐 등등등 벌써부터 하마평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권영세 지금 부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흔들리고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총괄 본부장으로서 선거의 중심을 잡아준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원회 제도에서 부위원장이 있는데 왜 부위원장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부위원장이 실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어쨌든 당이 다르고 호흡이 좀 다르기 때문에 권영세 부위원장이 인수위원회의 실질적인 당과의 조율이라든지 후보와의 조율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또 제일 중요한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데 또 거론될 수도 있고 또 뭐 원내 뭐 이런 또는 뭐 총리까지 거론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어떤 중책을 실제로 맡게 될지 권영세 부위원장의 행보에도 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